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처음 들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마치 막장 드라마 같은 설정으로 시작됩니다. 45세 중년 여성 김소영이 25살 하반신 마비 청년 박준호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소영이 준호를 아들아라고 부르며 마치 모자지간처럼 지냈다는 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소영이 혼인무효 소송을 내고 준호의 곁을 떠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들을 기이한 부부 이해할 수 없는 관계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네티즌들의 댓글 역시 냉소적이었죠. 또 돈 때문이겠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야.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 하지만 여러분 잠깐만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이상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 가장 순수하고 숭고한 사랑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2018년 서울 외곽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김소영 당시 45세. 중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였습니다. 외모는 평범했지만 눈빛만은 특별히 따뜻한 여성이었죠. 그녀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의 다른 여성들과 달리 그녀는 결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동료들이 소개팅을 권해도 정중히 거절했고 연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죠. 그리고 박준호 당시 25세.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완전 척수 손상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고 손재주는 남달랐습니다. 컴퓨터를 다루는 실력은 웬만한 전문가 수준이었죠. 이 둘이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은 준호가 20살이 되던 201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은 그로부터 2년 후인 2015년 준호가 2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은 특별했습니다. 문턱이 모두 제거되어 있었고 화장실과 부엌은 휠체어 높이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모든 전등 스위치는 앉은 높이에서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었죠. 소영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은 준호의 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는 욕창의 위험이 있어서 밤중에도 몇 번씩 자세를 바꿔줘야 했거든요. 준호야, 일어날 시간이야. 네, 엄마. 아직 졸려요? 그래도 일어나야지. 오늘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라고 했잖아. 이들의 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준호가 소영을 엄마라고 부른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아들이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을 쓰는 것이죠. 소영은 준호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일을 매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체력을 요구하는 일이었지만 소영은 마치 20년간 해온 일처럼 자연스럽게 해냈습니다. 무거우면 기계를 사용하면 되는데. 준호가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소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게 더 빨라. 그리고 엄마는 준호를 돌보는 게 당연하지. 이런 말을 들은 이웃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부 사이인데 왜 엄마와 아들이라고 할까요? 이들의 경제적 상황도 특이했습니다. 준호는 재택근무로 웹사이트 개발 일을 했습니다. 실력은 뛰어났지만 아직 경력이 짧아서 수입이 많지 않았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소영은 특수교육교사로 일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교사였기 때문에 월급은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둘의 수입을 합쳐도 350만 원. 서울에서 장애인과 함께 살기에는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고가의 의료기기들이 있었습니다. 전동침대, 이동식 리프트, 고급 휠체어. 이런 것들을 모두 합치면 5천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살 수 있었을까? 이웃들은 궁금해했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영과 준호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 이상하지 않아? 나이 차이가 20살인데. 맞아.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 남자를 업고 다니더라고. 근데 부부라면서 왜 엄마 아들이라고 부르지? 뭔가 수상해. 혹시 보험금 때문인 거 아닐까? 501호에 사는 박 아주머니는 가장 적극적으로 추측을 늘어놓았습니다.
분명히 저 남자 집안이 부자일 거야. 그래서 저 여자가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지. 하지만 403호의 김 아주머니는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글쎄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던데. 저 여자가 저 남자를 보는 눈빛이 정말 자식을 보는 엄마 같더라고. 하지만 소영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육체적 피로였습니다. 매일 준호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특히 밤중에 자세를 바꿔주거나 화장실을 도와주는 일은 정말 어려웠죠. 둘째, 사회적 시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소영을 지치게 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소영 자신도 점점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9년경부터 소영은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낮에도 가끔 시야가 흐려지는 일이 있었고 계단을 내려갈 때 발을 헛디디는 일도 생겼습니다. 준호 역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영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소영이 없었다면 자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시설에서 혹은 더 나쁜 상황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소영의 인생을 자신 때문에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준호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오늘도 엄마가 나를 도와주셨다. 새벽에 깨서 보니 엄마가 내 다리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 나는 모르고 잠들어 있었는데 엄마는 나 때문에 제대로 된 잠도 못 자고 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2019년 7월 20일. 오늘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왜 그랬을까? 평소에 그렇게 조심스러운 사람인데 혹시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건 아닐까? 내가 엄마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2020년 가을, 소영의 시력 문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밤에 잘 안 보여서요. 안과 의사는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시야 검사, 안저 검사, OCT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소영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니겠죠? 일단 검사 결과를 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그날 밤 소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말 눈에 문제가 있다면, 만약 앞을 볼 수 없게 된다면, 그럼 준호는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소영의 방에는 준호가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서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서랍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소영 모습, 그리고 작은 보육원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그 중에는 5살 정도 된 한 남자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모가 약속할게. 준호가 혼자가 되지 않도록 이모가 지켜줄게. 2002년 12월 24일 소영 이모가. 하지만 이 사진들과 편지들은 소영만이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대부분 잃어버렸거든요. 너무 어렵고 너무 아픈 기억들이었기 때문에 뇌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2년 소영은 25살이었습니다. 그녀는 가톨릭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성적은 우수했고 성격도 밝았으며 무엇보다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남달랐죠. 소영의 꿈은 수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고 특히 소외된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저는 가난하고 외로운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소명인 것 같습니다. 소영은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항상 다른 사람들, 특히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죠. 소영이 자원봉사를 했던 곳은 사랑의 집이라는 작은 보육원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산기슭에 있는 정말 작은 시설이었죠. 원장 수녀님은 마리아 수녀님이라고 불렸습니다.
70대의 연로한 분이었지만 아이들을 대하는 사랑은 그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소영아, 오늘도 와줘서 고맙구나. 아니에요, 수녀님.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소영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을 보육원에서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때로는 그냥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죠. 보육원에는 15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5살부터 17살까지 모두 다양한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었죠. 대부분은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미혼모, 가정폭력. 아이들 각자에게는 아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영은 모든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특히 내성적이고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2002년 12월 23일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소영이 평소처럼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 수녀님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어제 새로운 아이가 왔단다. 새로운 아이요? 그런데 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아이야. 한번 봐주겠니? 수녀님은 소영을 한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방 구석에 작은 휠체어에 앉은 5살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였습니다. 척수기형으로 인해 허리 아래로는 전혀 감각이 없었죠. 부모는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보육원에 맡긴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소영이 다가가서 물었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준호라고 해요. 말을 거의 안 해요. 마리아 수녀님의 설명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려서 그래서 더 움츠러든 것 같아요. 소영은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말을 걸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30분 1시간. 시간이 흘러도 소영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픈 거예요? 뭐가 아프니? 여기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말이었습니다. 준호야, 이모도 가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 준호가 고개를 들어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생각해. 그럼 마음이 조금씩 나아져. 그날 이후 소영은 준호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뛸 때 소영과 준호는 방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준호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특히 새를 그리는 것을 좋아했죠. 이모, 새는 왜 날 수 있어요? 날개가 있어서 그래. 저도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준호에게도 날개가 있어. 어디예요? 소영은 준호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마음의 날개가 있어. 그 날개로 어디든 갈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는 소영을 부르는 호칭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이모라고 불렀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다른 호칭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모.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편한 대로 불러도 돼. 그럼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소영은 잠시 놀랐지만 준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호야. 엄마라고 불러도 돼. 그 순간부터 준호는 소영을 엄마라고 불렀고 소영은 준호를 진짜 아들처럼 돌봤습니다. 하지만 보육원 생활이 준호에게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걸을 수도 없어. 다리가 안 움직인대. 로봇 같아. 아이들은 준호의 휠체어를 보고 놀려댔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라서 악의는 없었지만 준호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었죠. 소영은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얘들아, 준호가 너희랑 다르다고 놀리면 안 돼. 하지만 준호는 정말 다르잖아요. 맞아. 준호는 너희와 달라. 하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우리는 모두 다르거든. 소영은 아이들에게 차이와 다양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웠죠. 2003년 보육원의 낡은 컴퓨터 한 대가 기증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엄마, 이 기계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컴퓨터가 말을 한다고? 네, 여기 글씨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림도 나오고. 준호는 6살이었지만 이미 컴퓨터에 대한 감각을 보였습니다. 소영은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 준호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로 글자 쓰는 법,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 사용법. 준호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배웠습니다. 몇 주 만에 다른 아이들보다 컴퓨터를 훨씬 잘 다루게 되었죠. 준호는 정말 똑똑하구나. 제가 똑똑해요? 응. 준호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있을 거야. 2004년 봄, 준호에게 첫 번째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보육원을 방문해서 말했습니다. 준호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장애인 전문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치료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 수녀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준호에게는 전문 치료가 필요하지만 그곳으로 가면 준호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았거든요. 수녀님, 준호를 보내면 안 돼요. 소영아, 하지만 준호를 위해서는 아니에요. 준호에게는 치료보다 사랑이 더 필요해요. 여기서 행복해하고 있는데 왜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해요? 소영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죠. 그날 밤 소영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길을 보여주세요. 준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동안 소영의 마음에는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준호를 돌봐야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소영은 아직 대학생이었고 경제적 능력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법적으로 준호와 아무 관계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소영은 마리아 수녀님을 찾아갔습니다. 수녀님, 제가 준호를 돌보고 싶어요. 소영아, 내 마음은 고맙지만 진짜예요. 제가 졸업하고 취직하면 준호를 데려가고 싶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해. 너와 준호는 남남이잖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입양이든 후견인이든. 마리아 수녀님은 소영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죠. 2004년 가을 소영에게는 중대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수녀원에서 입학 허가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수녀가 되는 길이 눈앞에 있었죠. 하지만 준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무렵 준호는 다른 시설로 보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엄마도 저 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하지만 소영은 확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200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소영은 마지막으로 준호와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소영과 준호는 트리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새해에는 뭐 하고 싶어요? 글쎄, 준호는? 저는 엄마랑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영은 결심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약속할게. 무슨 약속이에요? 준호가 혼자가 되지 않도록 엄마가 지켜줄게. 언제까지든. 진짜요? 진짜야.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그날 밤 소영은 수녀원 입학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5년 2월 소영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다른 동기들이 취업 준비에 바쁠 때 소영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데려올 방법을 알아보는 일이었죠. 입양은 어떻게 하나요? 친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후견인은요? 경제적 능력과 안정적인 거주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어디서 문의해도 답은 같았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이었죠. 소영은 서둘러 취업을 해야 했습니다. 준호를 돌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거든요. 다행히 한 중학교에서 특수교육교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죠.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면접관의 질문에 소영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어요.
취업 후 소영은 본격적으로 준호를 데려올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험난했습니다. 구청에서는 혈연 관계가 아니면 어렵다고 했고 법원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으며 사회복지과에서는 전문 시설에 있는 게 아이에게 더 좋다고 했습니다. 매번 거절당하고 돌아오는 길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준호는 2005년 봄부터 희망제 활원이라는 장애인 전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은 보육원보다 훨씬 컸고 전문적인 치료 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행복한 곳이 아니었죠. 박준호 물리치료 시간이야. 박준호 식사 시간이야. 박준호 공부 시간이야. 모든 것이 시간표대로 진행되었고 개인적인 관심이나 애정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준호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소영이 약속했던 것처럼 데려가지 않은 것 같아서 배신감도 느꼈죠. 엄마도 결국 나를 버렸구나. 8살 준호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시설을 찾아가서 준호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시설에서도 허락했지만 점점 제한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적응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면회는 한 달에 한 번만 하세요. 아이를 너무 의존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제한된 시간이었지만 소영과 준호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엄마 언제 데리러 와요?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준비 중이야.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약속했잖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의 표정은 어두워져 갔습니다. 소영은 낮에는 학교에서 일하고 저녁과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과외교사, 편의점 알바, 전단지 배포.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했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경제적 능력을 증명해서 준호의 후견인이 되는 것이었죠.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각종 서류 작성과 관련 법률 공부였죠. 후견인 신청 조건, 장애인 지원 제도, 입양 절차. 소영은 관련된 모든 것을 공부했습니다. 2007년 드디어 소영에게 첫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년간의 노력 끝에 경제적 능력을 인정받아 준호의 후견인 신청 자격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겠습니다. 법원 직원의 말에 소영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친부모가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준호의 아버지 박 씨와 어머니 김 씨를 만난 자리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를 왜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첫 마디였습니다. 준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요? 남의 아이를? 준호는 제게 남의 아이가 아니에요. 제 아들이에요. 소영의 답변에 부모들은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맡길 수는. 저는 남이 아닙니다. 준호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대화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준호 본인이 내려야 했습니다. 당시 10살이 된 준호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가 있었거든요. 준호야,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말해봐. 사회복지사의 질문에 준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소영 엄마랑 살고 싶어요. 왜? 엄마가 저를 사랑해 주거든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준호의 답변은 분명했습니다. 2008년 3월 드디어 소영과 준호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 마련한 집은 작았지만 준호를 위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화장실, 높이가 조절되는 책상,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분위기였죠. 이제 정말 우리 집이야, 준호야. 네, 엄마. 준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준호 방이야. 마음에 들어? 네, 정말 좋아요. 준호의 방에는 컴퓨터와 그림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소영이 준호의 취미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되면서 소영의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준호의 아침 준비를 돕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자신도 학교에 가서 일하고 오후에는 준호를 데리러 가고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소영은 행복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컴퓨터 시간에 게임을 만들어 왔어요. 게임을? 어떤 게임? 새가 날아가는 게임이요. 엄마처럼 자유롭게 날아가는 게임. 준호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예전에 우울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소영의 월급은 180만 원, 준호의 장애수당은 30만 원. 합쳐도 21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집세 80만 원, 생활비 70만 원, 준호의 의료비 40만 원을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소영은 주말과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과외를 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었죠.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준호가 걱정했지만 소영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준호 때문에 무리하는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학교에서도 소영을 바라보는 시선이 복잡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남의 아이를? 남의 아이가 아니에요. 제 아들이에요. 하지만 결혼도 안 하고 애까지 키우면 힘들지 않아요? 결혼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소영은 항상 당당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호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실력은 같은 또래보다 훨씬 뛰어났고 특히 프로그래밍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만든 홈페이지 봐주세요. 와, 정말 멋지다. 준호가 이런 걸 만들 수 있어. 네, 더 복잡한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준호는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준호는 소영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저 돈 벌고 싶어요. 돈을? 어떻게?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일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준호는 아직.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준호의 진심에 소영은 감동했습니다. 2011년 준호가 18살이 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인이 된 준호가 각종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자가 있어야 했는데 후견인 관계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가족이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가족이 되셔야죠. 소영에게는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입양은 나이 차이 때문에 불가능했고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혼인신고. 준호야, 엄마가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놀라지 마. 무슨 이야기요? 우리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야 할 수도 있어. 네?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물론 진짜 부부가 되는 건 아니야. 그냥 서류상으로만. 그래야 내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엄마, 그럼 엄마는 결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준호와 함께 사는 게 제일 행복해. 하지만 준호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2013년 3월 소영과 준호는 마침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구청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봤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형식적인 인사를 받으며 나오는 길에 두 사람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요, 엄마. 응, 진짜 가족. 하지만 엄마,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이혼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평생 가족이야. 법적으로 부부가 된 후 5년간은 소영과 준호에게 비교적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온라인으로 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재택 수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공부할 수 있었죠. 소영은 정규직 교사가 되어 수입이 안정되었고 준호도 아르바이트로 웹사이트 제작 일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번 돈이에요. 2016년 준호가 첫 아르바이트 수입 50만 원을 소영에게 줬을 때 소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저도 엄마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소영은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준호 거야. 내 미래를 위해서 모아둬. 2018년부터 소영에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려다가 벽에 부딪히거나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2019년 소영은 마침내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1년 정도 전부터요. 특히 어두운 곳에서 잘 안 보여요. 의사는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시야 검사, 안저 검사,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일주일 후 소영이 들은 진단은 망막색 소변성증이었습니다. 이 병은 유전성 질환입니다. 점진적으로 시야가 좁아지다가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됩니다. 치료 방법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환자분의 경우 진행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2-3년 안에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병원을 나온 소영은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준호는 어떻게 하지? 소영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앞을 못 보게 되면 준호를 누가 돌봐줄까요? 준호 혼자 살 수 있을까? 아직 23살인데. 집에 돌아온 소영은 최대한 평상시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엄마, 오늘 늦었네요. 어디 다녀왔어요? 응, 그냥 볼 일이 있어서. 준호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소영의 행동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엄마, 요즘 뭔가 이상해요. 뭐가? 더 조심스럽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을 더 밝게 켜두고. 준호의 관찰력에 소영은 놀랐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시간이 지날수록 소영의 시력은 나빠졌습니다. 낮에도 가끔 잘 보이지 않는 일이 생겼고 특히 계단이나 턱이 있는 곳에서 자주 넘어졌습니다. 2020년 가을 소영은 학교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동료 교사들이 걱정했지만 소영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실수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조심스럽게 준호에게 물어봤습니다. 준호야, 혹시 엄마가 앞을 못 보게 되면 어떡할 거야?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그냥 만약에 말이야. 소영은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금은 5억 원, 수익자는 준호로 했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준호 명의로 옮겼습니다. 집, 적금, 주식, 모든 것을 말이죠. 보험금이 좀 큰 것 같은데요.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이건 제 아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아들이 몇 명인가요? 1명이요. 하지만 제가 없으면 혼자 살아야 해요. 보험 설계사는 소영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웹개발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실력이 뛰어나서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게 되었죠.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먹여 살릴게요. 준호의 말에 소영은 웃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살 수 있겠구나.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서 슬펐습니다. 2021년 가을 소영의 시력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시력이 0.1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네, 좀 그래요.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아니요.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의사는 소영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혼자서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집에 돌아온 소영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숨기고 있을 수는 없어. 하지만 준호에게 말하면 준호가 평생 나를 돌봐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될 거야. 소영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차라리 내가 떠나는 게 낫겠어. 준호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소영은 준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이유로 떠날 계획을 세웠죠. 어떻게 하면 준호가 상처받지 않을까? 소영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준호에게는 충격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소영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저희는
처음부터 진정한 부부 관계가 아니었어요. 법적 편의를 위한 결혼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복잡한 사연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설득해 볼게요. 소영은 준호에게 줄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쓸 수 없었죠. 준호야, 갑작스럽게 미안해.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도 이제 충분히 성장했으니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편지를 쓰면서 소영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2022년 4월 어느 날 소영은 마침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이제 헤어져야겠다.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법적으로 부부지만 사실 우린 진짜 부부가 아니잖아. 이제 각자 살아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아니야. 그냥 엄마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준호는 이제 충분히 컸잖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소영의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사실은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주일 후 소영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받아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우리 관계를 정리하려고. 정리요? 왜요? 원래 가짜 결혼이었잖아.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거야. 준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준호는 혼자서 울었습니다. 결국 나를 버리는구나. 다들 그렇게 하더니.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친부모에게 버려지고 시설을 전전하던 기억들이 말이죠. 엄마도 결국 나 때문에 힘들었구나. 내가 짐이었구나. 준호는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떠나기 전에 마지막 일을 해야 했습니다. 보험금을 준호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소영은 보험회사와 상의해서 특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소영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준호에게 이전했습니다. 예금, 적금, 주식. 총 2억 원 정도였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소영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개인적인 물건들, 그리고 준호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 몇 장이 전부였죠. 준호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영과 마주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다음날 새벽 소영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준호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을 문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를 용서해.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이야. 행복하게 살아. 소영의 뒷모습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던 집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뒤로하고 말이죠. 소영이 떠난 후 준호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고 혼자 식사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영이 왜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준호는 소영의 편지를 수없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읽을 때마다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서 떠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는 집 안에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계단에 새로 설치된 손잡이, 밝아진 전등, 벽에 난 작은 충돌 자국들. 왜 이런 게 있을까? 준호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의 방을 정리하다가 준호는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안과 진료비 영수증, 시력 검사 결과지, 그리고 망막색 소변성증에 대한 의학 자료들이었습니다. 망막색 소변성증, 진행성 실명. 준호는 자료를 읽으며 점점 진실에 가까워졌습니다. 설마 엄마가 앞을 못 보게 되는 거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 왜 조심스럽게 다녔는지, 왜 불을 밝게 켜두었는지, 왜 갑자기 떠났는지. 준호는 급하게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김소영 환자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아들입니다. 아, 그분 말씀이시군요. 상태가 어떠신지 궁금했어요. 마지막에 오셨을 때 많이 악화되어 있었거든요. 의사의 말에 준호의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의 서랍에서 준호는 20년 전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찍은 사진, 어린 자신과 젊은 소영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죠. 사진 뒤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준호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준호야, 이모가 약속할게. 준호가 혼자가 되지 않도록 이모가 지켜줄게. 그때 그 이모가 엄마였구나. 그 순간 준호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소영이 왜 자신을 데려갔는지, 왜 수녀의 꿈을 포기했는지, 왜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신만을 돌봤는지, 그리고 왜 지금 떠났는지도. 엄마, 나 때문에. 준호는 울었습니다.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진실을 안 준호는 즉시 소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옛 직장, 친구들. 가능한 모든 곳에 연락했습니다. 김소영 선생님 연락처 아시는 분 없나요? 혹시 김소영 씨 어디 계시는지 아시나요?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소영의 옛 동료에게서 작은 단서를 얻었습니다. 소영이가 어디론가 이사 간다고 하더라고요. 시외각 어딘가로. 혹시 정확한 주소는? 미안해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마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곳일 거예요.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준호는 소영이 사는 곳을 찾았습니다. 시외곽의 작은 원룸. 1층에 있어서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죠. 준호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만나주실까? 돌아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지? 준호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소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소영이 아니었죠.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왜 왔어? 돌아가. 소영은 차갑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뭘 안다는 거야? 엄마 눈. 그리고 20년 전 보육원에서의 약속. 소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맞아. 엄마는 곧 앞을 못 보게 돼. 그럼 너를 어떻게 돌봐? 내가 나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잖아. 그럼 제가 돌봐드리면 되잖아요? 안 돼. 넌 아직 젊어.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와 함께 사는 게 제 인생이에요. 미안해, 준호야.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제가 미안해요. 엄마가 혼자 이 모든 걸 견뎌야 했다니. 20년간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준호야, 하지만 20년 전에 엄마가 저에게 약속했잖아요. 혼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이제 제가 같은 약속을 할게요. 소영은 준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네. 엄마가 저를 구해주셨듯이 이제 제가 엄마를 구할 차례예요. 2023년 소영과 준호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준호가 소영을 돌보는 차례였죠. 아침에 일어나서 소영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외출할 때 길을 안내하고 밤에는 책을 읽어주고. 엄마, 제가 개발한 음성인식 프로그램이에요. 이걸로 혼자서도 컴퓨터를 쓸 수 있어요. 정말? 준호가 이런 걸 만들 수 있어? 네, 엄마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준호는 소영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무효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계속 부부로 살 건가요? 판사의 질문에 준호가 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모자입니다. 혈연보다 더 진한 가족이요. 소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제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갈 거예요. 현재 소영의 시력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준호가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준호는 소영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엄마,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냄새부터 다르네. 준호 요리 실력이 늘었구나.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소영은 점자를 배우고 있고 준호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엄마, 이 앱을 사용하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줘요. 정말? 그럼 책도 읽을 수 있겠네. 네, 제가 엄마가 좋아할 만한 책들을 다 찾아놨어요.
준호의 웹개발 실력은 인정받아 현재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영이 남긴 보험금과 재산, 그리고 준호의 수입으로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죠. 엄마, 우리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까요? 여기도 충분히 좋아. 우리 추억이 담긴 곳이잖아. 그럼 집을 리모델링 할까요? 엄마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거 좋은 생각이다. 예전에 수근거렸던 이웃들도 이제는 두 사람의 진정한 관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소영 씨, 준호 씨가 정말 효자네요. 네, 저보다 더 잘 돌봐줘요. 진짜 가족이 따로 없어 보여요. 이제 아무도 이들의 관계를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준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웹 접근성 전문 회사를 만든 것이죠. 엄마, 장애인분들도 불편함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려고요. 정말 좋은 일이네. 준호다운 생각이야. 엄마 덕분에 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다른 분들도 그런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소영도 새로운 일을 찾았습니다. 시각장애인 상담 봉사활동입니다. 처음에는 절망스러우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요. 소영의 경험담은 다른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엄마, 20년 전에 저한테 했던 약속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혼자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 엄마는 그 약속 지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은 약속을 지킬 차례예요.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이어져 보였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 진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1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정립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돌보는 진정한 가족입니다. 엄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죠? 그럼 이혼하고 결혼하면 되지.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엄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럼 함께 살면 되잖아. 며느리 하나 더 생기는 거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 와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소영과 준호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혈연 관계만이 가족일까요? 법적 관계만이 가족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희생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소영과 준호는 혈연 관계도 아니고 일반적인 부부 관계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누구보다 진짜 가족입니다. 편견을 넘어서.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의 편견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들의 관계를 이상하다,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까요? 얼마나 자주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단정 지을까요? 소영의 희생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수녀가 되려던 꿈을 포기하고 결혼할 기회를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준호를 위해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억지로 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온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죠. 그리고 이제 준호도 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청춘을 소영을 위해 바치는 것을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 말이죠. 현재 소영과 준호의 삶은 평범하면서도 특별합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함께 식사하고 준호는 재택근무를 하고 소영은 봉사활동을 합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음성으로 요리법을 알려주는 앱을 만들었어요. 정말? 그럼 혼자서도 요리할 수 있겠네. 네, 엄마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준호의 기술력은 소영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소영과 준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들, 한부모 가족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비전형적 가족들이 이들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고 있죠.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구나.
혈연이 없어도 사랑으로 가족이 될 수 있구나. 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엄마, 10년 후에는 뭐 하고 있을까요? 글쎄, 아마 준호는 결혼해서 아이도 있을 거고 엄마는 할머니가 되어 있겠지. 그래도 계속 함께 살 거죠? 물론이지. 우리는 평생 가족이니까. 두 사람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어떤 변화가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진짜 가족은 무엇일까요? 매일 함께 식사하는 사람, 같은 성을 가진 사람, 법적으로 등록된 관계?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입니다.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소영과 준호처럼 말이죠. 혈연은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 진한 사랑으로, 법적 부부이지만 그 어떤 모자보다 깊은 정으로 20년을 함께 해온 진짜 가족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요? 혹시 주변에 소영과 준호처럼 묵묵히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주세요. 가족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도 소영과 준호처럼 진짜 가족을 만나시기를,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진짜 가족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고 혈연을 묻지 않으며 장애를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단지 사랑일 뿐입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준 소영과 준호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현재도 많은 소영과 준호들이 우리 주변에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세요. 장애는 사랑의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가족에게 혈연은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